안녕하십니까. 민주정편에서 진행하는 복지국가 팟캐스트 이게 나라다 시간입니다. 함께 얘기 나눌 이상희 교수님 오늘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주정편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공동대표 맡고 있는 제주대학교 이상희 교수입니다. 예, 제주대는 경치도 좋죠? 좋죠. 예. 좀 빨리 가고 싶어요. 나중에 한번 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공정한 경제체제 확립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 그것을 위해서 경제민주화라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해서 이번에 좀 다뤄볼 텐데요. 포용적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가 바로 소득주도 성장.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핵심적인 내용으로 지난번에 살펴본 건 보편적 복지, 적극적 복지. 그렇죠. 예. 근데 그것만으로 되게 어렵다? 또 그렇습니다. 하나의 축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경제민주화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공정한 경제 체제가 필요한 거죠. 네. 공정한 경제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그 소득 주도 성장이 가능해지려면 보편적 복지와 적극적 복지라고 하는 이 복지 체제의 확립이 필요하다. 저희들이 이런 내용을 다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모든 국민들의 생애 주기별로 안전망을 제공하는 건데요. 이 안전망이라고 하는 것이 추락했을 때 가장 가난한 일부 국민들을 선별해서 복지를 주는 선별적 복지 이런 게 아니라 네. 누구나 복지 대상이 되는 예를 들면 뭐 4대 사회보험 같은 거 온 국민이 다 해당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교육이라든지 의료 이런 온 국민이 다 해당되는 이런 그 사회적 보편 안전망으로서의 보편적 복지. 네. 근데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공감과 연대의 제도화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장치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수준을 높인다. 그리고 또 적극적 복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수동적으로 현금을 주는 걸 넘어서서 사람의 능력을 키워주는 복지다. 이렇게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이 다 이게 똑똑해지고 유능해지는 네. 평생에 걸친 학습 복지, 그 직업 훈련이라든지 능력을 키워주는 사람에 대한 투자 이런 개념으로서 우리가 적극적 복지를 생각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보편적 복지와 적극적 복지가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투자하는 복지야말로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제 소득 주도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조이고 내용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것만으로는 이제 부족하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복지만 가지고 어떻게 성장합니까? 네. 결과적으로 성장하려면 성장의 조건인 이 경제 축을 바꿔줘야 되는 건데 네. 그게 바로 이제 공정한 경제 질서를 확립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걸 위한 조치로서 널리 알고 있는 게 이제 경제 민주화 조치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경제 민주화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예. 그래서 이 공정한 경제가 되기 위한 이 경제 민주화 조치로서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기업 지배 구조의 투명화, 흔히 우리가 재벌 개혁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거죠. 예. 또 하나가 이제 공정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를 구축하는 거예요. 네. 지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한 관계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엉망 아닙니까? 이 공정성을 확립해 주는 것. 그다음 또 세 번째가 이게 금융자본의 성격인데요. 이 산업자본에 조응하는 그래서 산업자본을 지원해주는 이런 생산적이고도 장기적인 금융체계를 구축하는 거. 네. 그리고 금융의 공공성. 사실 이 금융이 굉장히 약탈적이었거든요, 그동안에. 이 금융의 공공성을 획득하면서 중소기업을 잘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주는 거. 예. 그리고 협력적 노사관계와 노동권의 전반적인 신장. 그리고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이중구조를 극복하는 것. 그리고 연대적이고도 누진적인 조세제도를 확립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경제민주화 조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경제민주화라고 했을 때 너무나 협소하게 이해해왔다라고 하는 그런 좀 반성을 하게 되잖아요. 네. 우리 보통 뭐 경제민주화 그러면 뭐 재벌 좀 혼내주는 거 그냥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기업 지배 구조를 좀 바꾸자. 네. 그다음에 중소기업하고 대기업 간의 관계를 좀 바꾸자. 그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죠. 이해를 많이 네. 했잖아요. 근데 그걸 넘어서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간의 관계를 재구성한다라든지 그리고 금융이 중소기업을 어떻게 돕느냐. 금융의 공공적 성격을 강화하는 문제. 그러니까 이 금융위원회라든지 금융감독의 기능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사실 우리가 공정거래 쪽만 이게 주로 신경을 많이 썼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이제 고용노동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니까 이게 협력적 노사관계 없이는 경제민주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노동권의 신장을 포함하는 노동체계 체제의 개혁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경제민주화의 조치고 또 하나가 정부가 노동시장에 개입해가지고 공정한 질서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처음 시작하는 경제적 약자들을 지원하고 조장하는 이런 개입주의 산업 전략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사실은 또. 그러니까 누진적이고 연대적인 조세제도 이것도 또 굉장히 중요한 경제민주화의 조치다. 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네요. 하긴 뭐 누진적인 조세 제도가 있으면 부의 불평등도 극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법인세에 주목하는 이유이고 그렇죠. 그것도 중소기업에 대해서 각종 우리가 세제 지원을 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야, 지금 말씀해 주신 과제들을 하나하나 보면 하나 이루는데 한 몇십 년씩 걸릴 것 같은데 느낌은요. 그렇죠. 근데 좀 되면 정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드는 과제들입니다. 아, 이런 게 좀 이루어져야 진짜 공정하다 이렇게 불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것 같고 또 웬만하면은 살만한 뭐 그런 사회다 이렇게 좀 말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굉장히 큰 개혁적인 어떤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불평등이 심해지고 시장의 불공정이 심한 사회는 우리가 후진적 사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런 후진적 경제 체제 속에서 경제 성장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잖아요. 예. 그래서 경제가 성장을 하려면 결과적으로는 경제 민주화를 통해서 공정한 경제 질서를 만들어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데 그 지난 외환위기 이후로 20년 동안에 그 우리 경제가 신자유주의적으로 완전히 재편됐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를 중심으로 심각하게 지금 양극화가 진행되었고요. 네. 많은 국민들이 이런 대한민국을 뭐 헬조선 이렇게도 부르지만 공식적으로는 격차 사회다 이렇게 부르죠. 우리가 이 격차 사회를 극복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시장의 정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한 법률적인 규제 이것만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우리가 공정 거래를 위한 규제 네.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법률적으로 규제를 많이 하잖아요. 네. 시장의 정말 횡포 이건 바로잡아야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경제 민주화를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 적절하게 개입해서 필요하다면 지원하고 약자라든지 신규 진입자 벤처 같은 거죠. 조장해주는, 네. 지지해주는 이런 개입주의 경제 전략도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 경제 민주화의 개념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네. 그런데 경제 민주화가 그야말로 이 불공정 행위에 대한 법률적 규제 정도만 포함한다면 사실 미국도 경제 민주화 나라예요. 미국은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반독점에 관련돼서 굉장히 센 법들을 가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반독점에 어떻게 보면 종주국이에요, 미국이. 네. 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미국이 그러면 경제 민주화된 나라다 이런 평가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미국은 그 법률적 규제만 엄격하게 하거든요. 사실 미국에서 뭐 허위로 장부를 기재하는 거 있잖아요. 네. 분식회계. 분식회계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거 들키면 완전히 기업이 문 닫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주도했던 사람들은 뭐 20년씩 깜빵 가잖아요. 네, 미국은. 맞아요. 네. 옛날에 엔론 사태 같은 거 네, 벌였을 때 그런 맞습니다. 거였죠. 굉장합니다. 이게 법률적 규제가. 그런데 거기에 그쳐요. 정부가 경제에서 지원하고 조장하는 일종 산업정책적 요소, 이건 복지효과 요소거든요. 네. 이런 거는 좀 이제 부족한데 여기에 연계되는 것이 이게 연대적이고 누진적인 조세제도가 사실 확립돼 있지 않잖아요. 그냥 시장을 방임해 버리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은 노동체제 재편이라는 것도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제체제를 재편하는 것도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중에 먼저 경제체제를 좀 재편하는 경제민주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그 소득 주도 성장이 이루어지려면 이게 전제 조건이자 핵심 내용으로 이 경제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제가 지금 누차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경제 민주화 없는 소득 주도 성장은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재계라든지 일부 신자유주의 성향의 경제학자들이라든지 주류 경제 쪽에 계신 분들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해서 비판이나 혹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소득 주도 성장은 뭐 말은 괜찮은데 그걸 자꾸 경제 민주화하고 왜 연관을 짓냐 이런 불편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건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본질적 이해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경제민주화와 소득주도 성장을 좀 분리하려고 하는. 소득주도 성장은 이 정권의 핵심적인 기조니까 그런 좀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경제민주화하고는 좀 분리해가지고 네. 경제민주화는 하는 흉내만 적당하게 내고 그냥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을 통해서 그냥 흉내 정도만 내게 하자. 이런 전략이 곳곳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걸 요즘 제가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경제민주화가 굉장히 중요한 이 소득주도 성장의 전제 조건이자 핵심 내용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우리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완전히 접어들었잖아요. 네. 이 성장이 만들어내는 기회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빈곤의 대물림 현상이 굉장히 도드라지고 있는 거거든요.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이 금수저, 흑수저 이런 수저 계급론이 더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상대적으로. 이건 원래부터 있었던 건데 최근에 더 부각되고 있는 이유인 거죠. 그래서 2016년에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했는데 그걸 보면 우리 국민의 80% 이상은 이 계층 상승의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네. 국민의 대다수가 계층 상승이 일어나지 않는다. 대한민국에서는 더 이상. 한번 물려받은 수저가 자식들에게 계속 물려지는 거죠. 이 말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없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교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게 바로 경제 민주화가 요구되는 이유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최근에 드라마를 봐도 청년들을 다룬 드라마가 굉장히 많은데 그 드라마에 보면 청년들이 뭔가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노력을 하는데 보면은 좀 부유한 집안의 배경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그 친구들도 노력은 하지만 훨씬 더 쉽죠. 쉬워요. 예. 네. 그리고 한참 동안 어떤 직장이나 이런 데 안 들어가도 도전할 수 있는 기간도 많이 보장이 돼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한 번이나 두 번 실패해도 좀 여유를 가지고 있고. 반면에 없는 집들은 정말 전전긍긍하고 정말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한 번밖에 기회 없다.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면 막 좌절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그려지더라고요. 현실감 있게. 그렇죠. 그 예. 기회를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죠. 부잣집 친구들은 도전하다가 실패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네. 최소한 집안의 배경이 안전망의 역할을 해주니까 과감하게 도전하고요. 네. 창의적으로 도전하고 네. 아주 그야말로 벤처가 가능하니까 대박이 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그런데 없는 집 친구들은 그 조그마한 신락 같은 기회가 주어지면 악착같이 이걸 성공해야 되니까 꿈을 크게 못 가지는 거예요. 맞아요. 아주 작은 꿈을 가지고 그것도 도전하다가 실패해서 망하면 어떡할까 전전긍긍하는 거죠. 맞아요. 안타까운 겁니다. 예. 그래서 좀 부의 대물림이라는 것 자체가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다. 우리 사회를 좀 살기 어렵게 만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부의 대물림이 더 고통으로 다가오고 또 불평등으로 다가오는 거는 완전 승자 독식이잖아요. 이 그렇습니다. 사회가. 네. 그러니까 이제 온 집안이 동원이 돼서 한 아이를 성공시키도록 매달리는데 가난한 집 아이들은 그렇게 다 매달려서 밀어주는 힘이 약한 거고 부잣집 아이들은 좀 세게 밀어주는 형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승자로 만드는 건데 이런 승자 독식 이런 것들도 좀 고쳐져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승자 독식의 시장 만능주의의 자유 경쟁에서는 대체적으로 승자가 정해져 있어요. 그 조건 좋은 부잣집 애하고 가난한 집 애하고 자유롭게 경쟁하면 국가는 빠져 있고 경쟁하라고 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네. 이미 승패는 대부분 다 나 있는 거죠. 이런 불평등이 저는 경제민주화의 과제다.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할 때 그냥 뭐 재벌의 불공정한 것 정도만 이야기하고 근본적으로 소득의 불평등이라고 하는 이거 자체를 경제민주화의 과업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면 경제민주화는 굉장히 협소해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민주화를 우리가 뭐 재벌 개혁 정도로 인식하는 이런 소극적 입장보다는 우리 경제 전반의 불평등을 줄여서 경제성장과 공정한 분배를 목표로 삼는 보다 적극적인 입장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최근에 뭐 제가 읽어본 책에 봐도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수성가다.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한 사람은 그가 벌어들인 부를 다 가져도 된다는 개념이 되잖아요, 그게. 네. 근데 실질적으로 자수성가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어떤 사람의 성공이든 다 사회적 도움과 역사적인 전 인류의 축적에 기반하에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맥락 속에서 성공한 네, 거죠. 맥락 속에 성공했다는 거죠. 심지어는 뭐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이런 것도 사실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축적되어 왔던 여러 데이터들과
발명의 성과들이 어우러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건 내가 해서 내가 성공한 거니까 다 내 거야 라는 개념이 사실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네. 대한민국에서는 그 관점이 지배적 관점이에요. 네, 맞아요. 우리는요, 네. 능력 있고 잘난 사람을 너무 추앙해요. 맞아요. 너무 다 맞떨어지고, 네. 그리고 능력이 좀 떨어지고 실패한 사람은 가혹하게 짓밟아버려요. 미국이 그런데 미국보다 더한 것 같아요. 더한 것 같아요. 네. 미국도 스포츠 스타, 이런 막 수백억씩 벌어도 그 사람 잘난 사람이니까 라는 그런 스타 중심의 문화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좀 그보다 더 미국스러운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일종의 그 업적주의 혹은 능력주의. 저는 이게 제일 불만이에요, 사실은. 우리 그 박주민 의원님도 네. 흑수저를 타고났는지 금수저를 타고났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봤을 때 금은동 중에 동하고 은 사이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좌우지간. 공무원 집안이요. 좌우지간 위쪽은 아니네요. 뭐 중간. 금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 주변에 그 흑수저 집안에 태어난 친구들 중에 네. 아주 운이 좋게도 굉장한 유전적 능력을 타고난 친구들이 들어있어요. 모든 걸 다 가져도 우리가 막 용납해버리는 거예요. 네. 없는 집에서 어떻게 저런 친구가 태어나서 다 몰아주는 거예요. 막 칭송하고. 저 그게 불만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이고 모든 사람의 성공과 실패도 다 공동체적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사실 그렇게 살아왔던 존재가 인류고 인간인데 최근에 여러 가지 담론들이나 이 사회를 바라보는 은유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극한의 경쟁 이런 것들 다 정당화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 능력이든 세습에 의한 거든 승자가 모든 걸 다 독식하는 것은 안 된다. 그렇죠. 이게 네. 경제민주화가 해결해야 될 거대한 우리의 도전 과제다. 그렇습니다. 네. 예. 산업 또는 경제 체제에서도 승자 독식인데 특히 이게 대기업이 승자니까 정당한 거고 대기업이 다 먹는 거 정당한 거다. 뭐 이렇게 자꾸 얘기 나오는 그런 가치관과 질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바로 잡는 게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지금 재벌 대기업의 일종의 독과점 체제잖아요, 사실은. 네. 뭐 휴대전화는 삼성이 다 만들고 이런 식이잖아요. 네. 그 원래 아담 스미스가 애초에 국부론에서 제기했던 완전 자유시장의 모델. 그 모델에서 지금 우리의 시장은 사실은 많이 거리가 있죠. 네. 아담 스미스가 제일 걱정했던 게 독과점 아닙니까? 네. 독과점은 그 시장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거고 시장 자체가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장점을 훼손시키는 거거든요.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원의 배분 시스템으로서는 가장 효과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독과점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 버리게 되면 비효율이 양산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시장 구조가 이게 지금 그 재벌 대기업 중심의 독과점 체제로 가게 되면서 이제 그런 문제가 나타나는 거죠. 비효율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지금 중소기업과의 그 원하청 관계를 형성한다라든지 네. 혹은 중소기업들이 지금 경쟁력을 가질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소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독과점적인 재벌 대기업의 하청 구조 속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여기에서 무슨 혁신의 영향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게 불공정한 관계 이게 심화되면서 지금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문제다. 그러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처지가 더 열악해지는 거죠. 그래서 일을 하지만 소득이 너무 낮은 사람. 이거 우리가 근로빈곤층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게 지금 양산되고 있는 문제가 있단 말이죠. 중소기업의 노동자들이 어려워지고 또 자영업자들도 지금 생존의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어떤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란 게 1984년도만 해도 중소기업의 임금이 그러니까 대기업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한 94 정도 나왔대요. 몇 년도라고요, 그때가? 84년도? 84년은 그쯤 됐을 겁니다. 네. 네. 그러다가 이게 점점점 깎여가지고 얼마 전에 방송했을 때 네. 말씀하셨던 네. 거에 따르면 거의 한 43, 44밖에 네, 안 된다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네. 90년까지만 하더라도 네. 100대 80 정도까지 왔거든요. 그리고 외환위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100대 70 정도까지였는데 지금은 뭐 100대 41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됐던 과정 자체가 어떻게 그렇게 된 거냐라고 봤더니 한 30년 정도 흐르면서 대기업들 중심으로 여러 가지 정책이나 혜택이 돌아가고 그래서 대기업들이 그런 힘과 지원을 배경으로 중소기업들을 하청 계열화시킨 거죠. 그다음에 대기업들이 더 초과적인 이윤을 얻기 위해서 하청 계열화되어 있는 중소기업에게 단가를 후려치는
거나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중소기업들이 사실은 임금을 제대로 주는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고 그렇죠. 그 얘기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혁신을 할 만한 여력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임금을 제대로 줄 여력도 없는 중소기업인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경제 구조가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30년 정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기업이 만드는 소수의 일자리에 가기위해서 그냥 박이 터지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박이 터지죠. 이런 거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겠죠. 그죠? 예.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 정부가 얼마만큼 책임성을 갖느냐. 사실 보수 정부 10년 동안 너무 무책임했잖아요. 그냥 방기했어요. 방기. 시장은 분명히 불공정한데. 네. 그걸 그냥 방기해 놓은 거예요. 그 불공정한 곳에서 힘센 깡패 같은 심성을 가진 욕심 많은 친구가 힘 약한 친구들 다 그냥 후리쳐가지고 어렵게 만들어 놓은 이 불공정한 구도를 그대로 10년 동안 방치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바로잡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런 생각하고 있고요. 그 뭐 다행스럽게도 문재인 정부가 촛불 시민의 힘으로 등장해서 적폐를 청산하겠다라고 하는 내용 속에 이러한 경제의 불공정한 요소도 청산하겠다. 이런 의지가 강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저는 굉장히 그건 정부의 마음가짐은 돼 있다 이제.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저는 크게 세 가지의 방향을 잡아야 되겠다. 그 첫 번째는 재벌 대기업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공적 통제를 어느 정도 해야 돼요. 네. 이거 지금 완전히 지금 꽃비 풀린 망아지처럼 내놓았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를 이제 고쳐야 되겠다. 네. 두 번째는 재벌 대기업하고 하청 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관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네. 형식적 공정한 관계가 아니라 상생 협력 모델을 만들어줘야 돼요. 네네. 이걸 이번에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기반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대중소기업이 상생해야 네.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살아요. 그다음 세 번째는 이 노사관계를 민주화해가지고 노동 친화적인 성장을 추진해야 된다. 이 노사관계 민주화 여기에는 저는 민주노총 같은 노동계의 양보와 참여와 역할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네. 크게 이 세 가지 방향으로 우리가 지금 경제 민주화를 추진해서 공정한 경제 질서를 확립해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세 가지 과제를 좀 문재인 정부가 다 자신의 과제로 선언을 하고 있죠. 그렇죠. 먼저 투명성 제고나 공공적 통제 좀 강화하겠다고 얘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지금 관심을 많이 쏟고 있죠. 상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네. 그리고 공공적 통제 관련돼서는 예전에 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스튜어드십 코드. 네, 그렇습니다. 그 연금에 네. 이것을 좀 도입해가지고 어느 정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거 뭐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니까 네. 또 일부 보수주의자들은 말이죠. 네. 뭐 연금 사회주의다라고 요걸래 뭐 하기만 하면 사회주의라고 그러니까 아니 애들한테 밥 좀 주자고 보편적 무상급식을 했더니 그것도 밥 사회주의라고 그러고. 아니 그래 연금 동원해가지고 삼성 합병하는 거 도와주는 건 괜찮고. 그건 괜찮고. 연금을 이용해가지고 좀 공공적으로 통제해가지고 기업들이 특히 대기업들이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만드는 거는 사회주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네. 말이에요. 좀 혼내줘야 될 것 같고요. 대기업과하고 중소하청기업 간의 관계를 공정하게 구축한다. 요걸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열심히 신경 쓰는 분야예요. 특히 맞아요. 이제 프랜차이즈 업체나 이런 부분도 그렇고. 맞습니다. 하죠. 최근 그 프랜차이저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아주 잘하고 있어요. 네. 잘하고 프랜차이저가 갑과 을의 관계의 아주 전형적인 모델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요새는 사회적 경제 개념을 프랜차이즈에 결합시키려고 하는 정부의 노력이 공식적으로 천명됐습니다. 10월 18일 날 제3차 일자리위원회를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셨는데 네. 거기에서 사회적 경제 발전 방안도 발표했거든요. 그 사회적 경제 발전 방안 중에서 한 5가지 정도의 큰 영역에서 내용이 이제 포괄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프랜차이즈 영역에서 사회적 경제를 발전시키는 방안이 발표됐거든.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랜차이즈는 프랜차이즈 주인이 있고 이제 본점이 있죠. 그리고 프랜차이즈 지점들을 거느리는 거잖아요. 네. 그게 아니고 이 본점을 지점들이 공유하는 거예요. 그거 괜찮네요. 사회적 경제죠. 네. 근데 주인이 따로 없는 겁니다. 본 프랜차이즈의 주인이 이 지점들 있죠. 이 지점들 모두가 공동의 주인이에요. 이게 바로 사회적 경제잖아요. 네. 이제는 이게 경제 민주화가 점점 이렇게 심화 발전하는 어떤 그런 모델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네. 세 번째 노사관계 민주화 관련돼서는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이런 법을 엄격하게 제대로 적용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면서 근로감독관 숫자를 대폭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 엄청 반대하거든요. 아, 중요한 일인데. 자유한국당에서 네. 근로감독관 늘리면 기업이 못한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법 지키면서 기업하라는 건데 엄청나게 반대를 해서 이번에 추경 예산 때도 근로감독관 대폭 늘리려고 했는데 반대해서 잘 안 됐는데 이런 거 꾸준하게 하려고 그러고 특히 제가 노조분들 만나면 노조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꼭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법을 좀 제대로 집행해달라. 그러면 노조 활성화라든지 노조 조직률 강화는 노조에서 알아서 하겠다. 너무 노조를 탄압하고 노조를 못 만들게 만드니까 기업이 그런 부분 지금 좀 하려고 하고 또 최근에 보면은 노조하고 정부가 대화를 하려고 해서 어제 첫 자리를 가졌죠. 물론 그렇습니다. 민주노총은 안 왔지만. 근데 저는 또 그에 대해서 가능성을 굉장히 밝게 보는 측면을 제가 하나 소개하자면요. 네. 그 민주노총 지도부가 전격적으로 불참 결정을 해서 대통령께서 만나자라고 했는데 안 와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민주노총을 구성하고 있는 산별 노동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뭐 금속산별 이런 것도 있고 금속산별이 제일 지금 목소리가 크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잘 되고 있는 곳이 이제 보건의료 산업노조예요. 보건의료 산별. 네. 근데 보건의료 산업노조에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협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잘 협력해가지고 보건의료 분야의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있고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고 있고 보건의료 서비스를 개선해가지고 환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문재인 정부하고 잘 좀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지금 상생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래서 잔뜩 기대를 하고 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 중앙에서 못 가게 안 가도록 방침이 정해지는 바람에 우리도 그 지침을 따라서 못 가긴 했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렇다.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했어. 굉장히 전향적인 거잖아요. 네. 좋은 조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화는 결국 네.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민주노총 쪽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와 이런 게 굉장히 크거든요. 잘 되리라고 저도 기대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지적하셨던 대기업의 어떤 공급적 통제 중에 한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재벌 대기업이 하청 중소기업 좀 쥐어짜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방침 뭐가 있을까요? 네. 그 이미 낙수 효과가 실종됐잖아요. 네. 재벌 대기업만 살아가지고는 이제 중소기업 다 죽어요. 네. 이제 함께 살든지 아니면 집안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함께 살자라고 하는 게 동반성장이고 네. 집안 살자라고 하는 게 이게 낙수 효과론 아닙니까? 네. 대기업 이제 집안 살아서는 안 돼요. 이제 중소기업과 공생해야 된다. 그러려면 동반성장의 길로 가야 되는데 그러자면 이제 중소기업의 혁신이 일어나야 되고 연구개발이 일어나야 되고 또 인적 자본이 중소기업으로 가야 되거든요. 인적 자본의 축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의 원하청 구조에서는 이걸 기대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지금 논의해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안되고 있는 몇 가지 정책들이 있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교섭을 지원해 줘야 돼요. 정부가 제도적으로. 근데 지금 뭐 이 상생교섭 말만 있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네. 납품단가 후려치기. 이건 정말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요. 납품단가를 후려쳐버리게 되면 아까 우리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로 이 중소기업에서 기술 개발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져요. 네. 원래 원가가 100원이었는데 이걸 150원에 그동안에 대기업이 구입해 갔잖아요. 그런데 150원에 지금 팔고 있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기술 혁신을 해가지고 단가를 100원이 아니라 50원으로 낮춰놨어요. 그러면 50원 낮춘 만큼을 대기업이 납품 단가를 또 깎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술 혁신을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잖아요. 네. 아무런 이득이 안 들어오니까. 나라가 망한다니까 지금. 나라가 망하고 있어 지금. 네. 혁신의 동력이 요소에서 생겨나야 될 거 아니에요. 중소기업이든 자영업이든 개인 프리랜서 노동자든 모든 그 개인과 기업 모든 사업의 영역에서 우리 삶의 영역에서 혁신이 일어나야 네. 이게 진정한 혁신적 경제인데 다 죽여버리고 대기업 지원자만 혁신하겠다고 그러면 그 혁신이 일어나냐 이 말이에요. 맞아요. 이게 지금 문제가 생겨 있는 거죠. 이런 얘기도 좀 나와요.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의 어떤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하는데 힘이 약하니까 중소기업들의 집단행동 이건 좀 봐주자. 왜냐하면 맞습니다. 지금은 누구든지 담합을 하면은 안 되게 돼 있는데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담합하는 거는 봐주자. 이걸 또 김상조 위원장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거래 있죠. 네. 계약 관계. 네. 이 계약은 갑과 을 당사자와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건데 보통은 1대1로 이루어지잖아요. 네. 저하고 우리 박 의원님 사이에 뭐 계약하고 계약서 서명하잖아요. 이게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거래인데 아니 경영자는 한 명인데 노동자는 10,000명 아니냐. 네. 그러면 한 명하고 10,000명이 각각 옛날에 계약했는데 지금은 노동조합을 통해서 임금 같은 거를 계약하는 임금 협상, 노동조건 협상을 하잖아요. 네. 이런 노동조합의 힘 때문에 그나마 노동자 한 명 한 명이 보호되는 것처럼 중소기업도 좀 이렇게 자기들끼리는 좀 힘을 좀 뭉칠 수 있도록 그래서 대기업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좀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유사한 메커니즘을 좀 만들어 주자라고 하는 거는 좀 정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대기업 하나하고 하청 중소기업 하나가 1대1로 계약 관계를 맺으면 이거는 뭐 그 결과는 뻔한 거거든요. 완전 불공정하게 맺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에게 좀 더 힘을 실어주는 그런 방식이 도입돼야만이 공정한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고 네. 또 공정한 교섭이 이루어져야 소위 말하는 기술을 탈취당하는 그런 불행도 막을 수 있죠. 네. 실컷 기술 개발해놨더니 그 기술 쏙 빼가가지고 계열사를 만들어버리는 정말 이런 비열한 짓을 그동안에 또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중소기업의 적합업종을 그동안에 만들었거든요. 중소기업 적합업종. 그런데 네. 지금 이것도 큰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초과 이윤을 공유하자. 이거는 사실 보수 정권에서도 얘기했던 건데요. 지난번 국무총리 하셨던 정운찬. 네, 이분이 동반성장론 주장하시면서 초과 이윤 공유제 이야기했는데. 네, 맞아요. 이거 뭐 보수 언론에서도 말은 좋다라고 해놓고는 실질적으로는 이게 구색 갖추기로 그냥 그쳐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았죠. 이런 부분들을 좀 실질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게 이제 노동권을 좀 강화하자. 그래서 노사 협력적인 형태로 좀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노동권이 강한 나라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데요. 맨날 귀족 노조. 네. 노조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노조 세다. 네. 그리고 사실은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데모하면 뒷거리에 노동자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되는 숫자가 좀 많아요. 많긴 많죠. 네. 그거는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조직의 지시에 따라 가지고 주말에 집회에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노동권을 따져보면 사실은 우리나라는 노동권이 가장 약한 나라에 속하잖아요. 노조 조직률도 낮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 노동권이 강해지려면 회사 단위로 그래서 원청 대기업 노동조합, 하청 기업들의 노동조합, 비정규직의 노동조합 이런 식으로 회사 단위로 노동조합이 있으면 이 노동조합이 설사 잘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이건 노동권이 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노동권이 진짜 강해지려면 회사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소위 말하는 산별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게 산별이 법적으로는 형식적으로 명시만 돼 있어요. 아무런 권한을 안 줘놨어요. 예를 들어서 금속산별이나 보건의료 산별 노동조합이 산별 교섭을 하자 하더라도 업계 쪽에서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산별 교섭을 해가지고 뭐 임금이나 노동 조건에 합의했잖아요. 그럼 그게 규정력이 개별 노동조합으로 미치질 않아요. 개별 노동조합은 별도로 또 협상을 해가지고 실제로 법적 효력을 갖는 거는 개별 노동조합과 개별 회사 간의 계약 관계가 단체 협상이든 임금 협상이든 간에 그 계약 관계가 실질적인 법적 효력을 갖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산별이 사실은 우리는 무력화되어 있는 거고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는 산별 중심으로 노동조합이 역할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걸 사실 입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보수 야당이 반대해가지고 이 입법이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동권이 전반적으로 신장이 되어야 이 노동 생산성이 높아지고 또 소득 불평등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겠어요? 보세요. 산별이 지금 딱 되어버리게 되면 그래서 금속 산별이다. 이렇게 산별 노동조합이 전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고 법적인 권한을 갖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현대자동차 원청의 노동자하고 하청, 그다음에 2차 하청, 3차 하청이 한꺼번에 노동조합이 묶여있기 때문에 임금의 격차가 저절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산별의 장점이거든요. 또 산별에서 어떤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노사간에. 그러면 그게 노동조합으로 들어와 있지 않은 회사나 노동자들도 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프랑스 같은 방식이거든. 사실 프랑스는 노동조합 조직률이 아주 낮은데도 이 산별에서 결정된 의사결정이 전체 노동자들에게 구속력을 미치거든요. 이런 것도 노동권의 신장에 도움이 되는데 앞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좀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읽어본 스웨덴 관련된 책들도 보니까
이 산별노조의 장점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과 뭐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도 줄일 수 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나 대우의 차이도 줄일 수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보니까 산별노조가 강화되니까 어떤 현상까지 벌어지냐면 산별노조가 진짜 노동자들을 위해서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고민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연구소를 산별노조 단위로 만들어서 그 연구소에서 어떻게 하면 산업 생산성을 높일까도 연구해서 정당들이 제공을 하고 그런 단계까지 나가더라고요. 스웨덴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네. 결국 그렇게 되면은 노동자도 잘 살고 산업도 좀 잘 살고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경제 민주화 이슈는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고요. 이번에는 노동체제 개혁 좀 더 봤으면 좋겠는데요. 경제 민주화 개념을 경제 불공정 체제를 개혁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아까 좀 정리를 했는데 이게 가능하려면 노동체제 개혁도 좀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좀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것 이렇게 좀 경제 민주화의 개념을 조금 더 본질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나면 네. 그 불평등을 없애려면 지금 이게 노동체제를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네. 사실 사업하는 사람들 빼고 나면 다 이제 노동을 한 걸 그러니까 자본임 노동 관계에 들어가 있던 어떤 식으로든 임금 소득으로 먹고 사는데 네. 이 임금 소득자들 사이에서 이 지금 불평등도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노동체제의 개혁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노동체제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요. 이거 우리가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네. 뿐만 아니라 노동의 힘이 약하다 보니까 노동소득 분배율도 지속적으로 지금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OECD 평균보다 10%포인트 정도 우리가 노동소득 분배율이 낮습니다. 선진국들은 뭐 노동소득 분배율이 거의 한 80% 되는데 우린 70%에 못 미치거든요. 네. 특히 대기업으로 갈수록 이게 확 줄어듭니다. 당연한 거죠. 대기업은 자본의 유기적 구성도가 높고 그 주주에게 배당되는 몫이 워낙 크니까 갈수록 줄어들고 네. 중소기업은 뭐 100개 없으니까 대부분 다 노동소득 분배 쪽으로 많이 가버리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노동소득 분배율이 70%에 못 미치는 그 이런 이제 가난한 노동의 시대 보통 사람들의 삶살이가 어려운 시대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지금 고용 불안, 뭐 취업 절벽 갈수록 지금 더 심해지고 있죠. 그리고 뭐 장시간 노동이라든지 산재 사고의 위험도 계속 지속되고 있고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지 못하는 노동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금 터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경제 민주화의 본질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노동체계의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작년에 이제 10대 기업인가요? 주주들에게 배당한 게 한 10조가 가깝게 되더라고요. 네. 주주 배당으로.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좀 노동자들에게 좀 가야 될 몫의 상당 부분이 주주들에게 좀 간다든지 특히 대주주들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좀 개혁을 해야 되는데 워낙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들고 질이 낮다 보니까 자영업으로 많이 가시고 고용도 불안정하니까 또 자영업으로 많이 가시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제 서비스화 이런 게 좀 또 급속도로 진행이 되면서 노동소득 비율을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를 좀 낳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우리 경제가 이 서비스화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좋은 개념으로 써야 되는데 북유럽 나라들이나 독일이나 뭐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뭐 경제가 서비스화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고부가가치 경제 체제로 이전한다라고 하는 긍정적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서비스 중에서도 고부가가치 서비스들 중심으로 가니까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서비스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주로 이제 식당에서 치킨집 생각나지 않아요? 치킨집. 지난번에 강연하실 때 치킨집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서비스 하면 치킨집 생각하고 뭐 생맥주집 생각하고 맞아요. 식당 생각하고 이런 거예요. 그 미용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 있는데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우리나라의 서비스업은 안 좋은 일자리인 거예요. 안 좋은 일자리. 저임금 일자리. 맞아요. 그래서 특히 개인 서비스업 분야의 일자리가 자꾸 늘어나요. 이거 자꾸 늘어나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맞아요. 기존에 하던 사람들하고 함께 죽자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네. 근데 서비스업 중에서도 이제 좋은 일자리가 있어요. 금융 서비스, 회계, 법률, 컨설팅. 이거 우리가 비즈니스 서비스업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분야가 사실은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인데 우리는 이거 비중은 너무 적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서비스업 쪽의 일자리는 크게 늘어났는데 저부가가치 안 좋은 일자리의 서비스업만 늘어났고 그다음에 그나마 그래도 양질의 일자리라고 평가되고 있던 제조업 분야 일자리는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대기업이 고용을 줄이는 바람에 자꾸 줄어들었죠. 그 제조업 일자리는 줄어들고 질 낮은 서비스업 일자리는 늘어나고 이게 바로 이제 경제의 서비스화 이렇게 개념되는 거죠. 네. 실제로 서비스 산업을 늘려야 된다고 했을 때 그 서비스 산업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융이라든지 회계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법률이라든지 이런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이자 산업 성장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서비스업인데 지금 그거와 달리 현재 늘어나고 있는 서비스업은 방금 말씀하셨던 자영업, 네. 뭐 세탁소, 치킨집, 네. 피자집 이런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원래 개념대로의 어떤 그런 서비스업 신장이 아니라 질 안 좋은 그런 어떤 일자리로서의 서비스업만 늘어나고 있는 형국인 것 같습니다. 아, 결국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저임금 일자리에서 어렵게 지금 많은 국민들이 살고 계신 거죠. 제가 어제 보도 보니까 노동에서 임금을 받는 분들 중에 200만 원도 못 받는 분들이 엄청나다라는 보도를 제가 어제 봤거든요. 우리나라 연평균 임금이 OECD 기준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그 OECD 국제 비교를 해보면 2014년 현재 우리나라의 연간 평균 임금, 우리가 이걸 연봉이라 그러잖아요. 네. 연봉이 31,614달러입니다. 31,614달러인데 네. 요 물가를 고려해가지고 구매력 지수로 우리가 보정을 해보잖아요. 왜냐하면 네. 나라마다 물가가 다 다르니까 돈 값어치가 다르니까 네. 구매력 지수로 보정을 해서 연봉을 산출해 보니까 우리나라는 더 올라가요. 36,653달러. 네. 36,600달러죠. 근데 스페인, 이탈리아, 일본보다 더 높아요, 우리가. 우리가 일본보다 더 잘 산다는 이야기예요. 구매력 기준으로 보니까. 그렇죠. 예. 일본은 왜 밥 한 그릇에 15,000원 하잖아요. 아. 우리는 8,000원. 저 일본 안 가봤어요. 아, 일본은 가봅시다. 예, 일본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일본 아주 요즘 괜찮아요. 예. 예. 자, 그래서요. 그 스웨덴 우리가 부잣나라라고 알고 있잖아요. 네. 스웨덴이 41,994달러, 41,000달러고 우리가 지금 36,600달러면 한 5,000달러밖에 차이 안 나요. 그러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영국도 뭐 41,600달러, 프랑스 48,800달러, 독일이 뭐 44,000달러. 별거 아닙니다, 이게 지금. 별거 아니네요. 근데 왜 이렇게 못 산다는 느낌이 자꾸 드는 거죠? 많이 받는 사람은 무지 많이 받고, 적게 받는 사람은 무지 적게 받고. 어차피 36,000이라는 게 평균인데. 평균이니까. 잘 사는 사람은 엄청 많이 받고, 가난한 사람들은 못 받고. 근데 스웨덴 같은 나라는 지금 41,000달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5,000달러밖에 차이가 안 나요. 네. 구매액으로 보정하면. 네. 그런데 스웨덴 사람들은 살림살이가 비교적 다 괜찮고 우리는 너무 힘들다고 그러는 이유가 이 나라 사람들은 이 평균 임금으로 대체로 수렴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의사들도 연봉 뭐 한 9천만 원 받고 학교 선생님도 연봉 뭐 한 7천만 원 받고 그리고 중소기업 노동자들도 뭐 연봉 한 7천만 원 받고 벽돌공 보일러공도 연봉 한 8천만 원 받고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지 월급 많이 준다고 대기업 가는 거가 아니에요. 내 적성에 맞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어디에 있냐 그럼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임금 격차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대기업에서 임금 조금 더 받아봐야 노동 조건이 좀 더 열악하고 노동 강도가 더 세죠. 그리고 세금을 좀 더 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별로 남는 것도 없어요. 비슷하고.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안 되지 않아? 이게 결정적으로 우리나라는 임금 소득자들의 상위 10%하고 하위 10% 간의 소득 배율 이게 우리가 10분위 배율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상하 10% 간의 소득 배율이 우리는 4.8이에요. 4.8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나라는 저 밑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소득 조사에서 발굴 안 되는 사람은 다 빠진 거기 때문에 상황이 이거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봐야 됩니다. 가장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통계조사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진실은 이거보다 더 열악할 것이다. 그러니까 거의 한 5배 차이 나는 거죠. 미국이 5배 차이 납니다. 미국과 함께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최고 수준의 임금 격차를 나타내요. OECD 평균은 3.5배예요. 3.5배.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상황이 좋죠. OECD 평균은.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그만큼 높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임금 노동자라고 하는 것은 중위 임금의 3분의 2를 못 버는 노동자를 저임금 노동자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중위 임금이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이거의 3분의 2도 못 벌면 우리는 저임금 노동자 이렇게 부르는데 이 비중이 24%나 됩니다. 전체 노동자의 거의 4분의 1이 저임금 노동자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덴마크나 핀란드 같은 북유럽에서는 한 8% 수준이에요. 그리고 OECD 평균은 16.8%예요. 우리는 OECD 평균보다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확실하게 높다라고 하는 이 OECD 통계만 보더라도 그럼 이제 답이 나옵니다. OECD 통계에서 평균 임금은 유럽 선진국들에 비해서 큰 차이가 없더라. 네. 그런데 저임금 노동자들은 형편없이 우리가 비중이 크더라. 이 답이 나왔죠. 그러네요. 사실은 이제 평균 내면은 우리도 꽤 잘 사는데 문제는 저임금 노동이 굉장히 많고 또 고소득 일자리와 저소득 일자리 간의 격차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하는 이 일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좀 좋은 일자리 가려고 박이 터지고 그죠? 예. 아니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지못해서 일을 하고. 마지못해서 일을 그래서 무슨 창의성이 나오고 혁신이 나오겠어요? 예. 그냥 못 죽었어 그냥 사는 건데.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교육 개혁을 얘기하는데 교육 개혁을 얘기하기 전에 이 일자리 불균형, 일자리 불평등 이걸 먼저 개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지금은 보면 다 아이들 막 그냥 등짝 후들겨 패면서 부모님들이 책상에 앉아 있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왜 내가 공부해야 돼? 그러면 너 공부 못해서 좋은 대학 못 가면 죽어. 왜 죽어요? 그러면 좋은 직장 못 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하는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기업 가기 위해서 좋은 대학 가는 공부만 하는 셈이 되는 건데. 그렇죠. 호주 같은 데는 뭐 아이스크림 장수나 뭐 이런 사람들이 돈 엄청 잘 번대요. 그러니까 이제 굳이 자기가 싫어하는 공부는 안 한다고 그 책에는 써져 있어서 참 그렇죠. 부러웠는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그게 사람이 행복한 건데 우리 국민이 지금 애 안 낳잖아요. 네. 살아보니까 사는 게 힘들고 행복하지가 않거든. 맞아요. 자기가 사는 게 행복해 보세요. 아, 이 행복 나 자식에게 물려줄래 라고 하는 인간의 동물적 본능, 유전자적 본능이 발동해가지고 애를 낳게 되거든. 근데 내가 너무 힘드니까 아, 이 세상에 내가 왜 애를 낳아야 되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 행복을 제가 왜 이야기하는가 하면 네. 행복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뭔가 하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저임금의 질 낮은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죠. 최근에 뭐 일자리 만들어졌는데 대부분이 그럼 저임금 일자리가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최근 10년 동안에 440만 개 일자리를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수 정부 10년 동안에 일자리 많이 만들었다. 많이 만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아니 그거는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10년 동안 440만 개 만들었으면 연간 50만 개 만든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연간 50만 개씩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약속은 상당히 지켜진 셈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좋은 일자리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아니면 자영업 쪽 일자리 이런 게 이제 만들어져서 그래서 이게 정규직 일자리보다는 주로 아웃소싱 때문에 이 하청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졌다.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일자리 간의 격차가 너무 심각하다라고 하는 게 이게 본질인데 그런데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이걸 또 호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우리 청년들이 눈이 너무 높다. 그리고 또 이게 일자리 간에 매칭해주는 정부의 능력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지금 기업들은 일자리를 막 좀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기업들이 사람 찾고 있는 곳이 많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일자리는 형편없이 질이 낮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은 일자리에 이게 매치 혹은 미스매치 이게 본질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많이 못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고 본질인 거죠. 결국 뭐 대기업, 중소기업이냐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뭐 이런 갈림길에서 대기업 조금 질 낮은 중소기업 일자리 많이, 정규직 조금, 비정규직 많이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으로 가는 순간 정말 저임금의 고강도 노동에 시달려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이 안 가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오히려 이제 청년들을 욕하고 좋은 일자리 만드는 데는 노력을 안 하고 그죠? 예, 그런 게 좀 문제인 것 같은데. 아, 대기업하고 그러면 중소기업 일자리 차이, 뭐 정규직, 비정규직 일자리 차이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그래서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예. 그 우리 노동시장에서 고용돼서 일하는 사람을 노동자라고 그러는데 이 노동자 아까 평균 임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고 노동소득이 격차가 엄청나다라고 하는 걸 발견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하위 10% 노동자와 상위 10% 노동자 간의 임금의 배율이 뭐 거의 5배 정도 차이가 나고 미국과 함께 지금 OECD 국가 중에 가장 심각한 불평등 사회다. 네.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바로 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때문에 그래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이 기준을 가지고 노동시장을 딱 쪼개보면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대기업의 정규직이에요. 네. 대기업의 정규직을 모든 사람이 꿈꾸는. 네. 대기업 정규직. 대기업 정규직. 여기 네. 1차 노동시장이에요. 네. 나머지는 전부 다 2차 노동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의 비정규직 그리고 중소기업의 정규직 비정규직 이걸 다 합쳐서 우리가 2차 노동시장이라고 그러는데요. 1차 노동시장인 대기업의 정규직에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한 25%쯤 됩니다. 네, 25%. 예, 한 480만 명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2차 노동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의 비정규직하고 중소기업의 정규직 비정규직을 합친 건데 요게 전체 고용의 한 75%를 차지하는 75%. 거죠. 그래서 중소기업 정규직이 840만 명이고 대기업의 비정규직이 183만 명, 네. 그리고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이 395만 명 이렇게 대체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보니까 이게 네. 2차 노동시장은 그 내부에서도 굉장히 격차가 클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2차 노동시장에서 그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 있죠. 네. 이분들이 2016년 현재로 280만 명이에요. 280만 명이면 이게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그럼 전체 노동자의 14.6%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하는 사람 100명 중에 15명이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의원님 근로감독관 이야기하셨죠? 네. 그게 일종의 노동경찰이잖아요. 네. 그 사법권을 갖거든요. 사법권 있죠. 네. 네. 근로 현장에, 노동 현장에 다니면서 부당 노동 행위가 벌어지면 그걸 즉각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는데 네. 그분들이 왜 필요한지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최저임금법 있으면 뭐 해요? 맞아요. 최저임금 인상하면 뭐 해요? 안 지키는데. 그래서 최저임금 밑에 내려가 있는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14.6%, 즉 280만 명이나 된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요. 2차 노동시장에 있는 사람들에서 아까 제가 문제 제기했던 게 임금의 격차가 너무 크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 임금의 격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복지의 격차는 더 문제예요, 지금. 특히 4대 사회보험 가입률이 현장에 떨어져요. 기업들이 보통은 많이 커버를 해주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기업들이 약하다 보니까 4대 보험 보장을 안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보장을 못 받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비정규직이 많잖아요. 네. 2차 노동시장에는 대기업의 비정규직은 그나마 조금 나은데 사정이. 네.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은 정말 열악하거든요. 뭐 몇 개월 일하다가 또 떠나고, 일하다 떠나고. 그러니까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라고 하면 6개월을 꾸준히 가입해서 맞습니다. 보험료를 내 혜택을 보는데 뭐 3개월 일하고 떠나가 버리니까 이 가입 안 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노동의 비정규성, 노동 안정성에 고용의 안정성이 떨어지니까 이게 지금 심각하게 지금 사회보험에 있어서 격차가 생기는 거예요. 네. 사회보험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인데 네.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노동자들이 여기에서 제외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국가가 실패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번에 요거 좀 하려고 지금 노력을 되게 하고 있는데 아직 조건이 좀 미성숙해서 어려움을 네. 겪고 있죠. 이렇게 노동시장의 구조가 이중화되어 있는 거를 유지하거나 심지어 더 악화시키는 핵심적인 이유가 아까 저희가 한번 얘기 나눴었던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사이에 불평등한 원하청 구조 이건데 그렇죠. 이 부분이 어떻게든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부분? 예. 제가 아까 일자리 중에서 서비스업보다는 그나마 그래도 제조업 일자리가 질이 높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가 제조업 살리겠다고 모든 나라가 지금 제조업 살리겠다 그러죠. 예. 그리고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도 너무 일찍 제조업을 죽여버리는 바람에 그 후회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이 제조업이 그나마 그래도 좀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곳인데 그런데 이 제조업을 하고 있는 제조 중소기업의 딱 절반이 원하청 관계에 포섭돼 있어요. 50% 정도. 네, 딱 50%. 그러니까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 싶은 것이죠. 이들이 죽어버리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죽는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개선이 되어져야 되는데 요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그 임금 차이를 이용해서 외부에 하청을 주거나 또 사내 하청을 주는 이런 아웃소싱을 늘리고 있단 말이죠. 네. 이게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심화시키고 있는 건데 아웃소싱 일자리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과거에는 대기업들이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던 일자리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이걸 이제 2차 노동시장으로 이렇게 다 퍼넘겨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보수정부 지난 9년 동안에 말이죠. 공공부문조차도 이 아웃소싱을 엄청 많이 해버렸거든요. 네. 이걸 지금 바로잡고 개선해보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참 과제가 참 많습니다. 참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노동체제 개혁의 기본 방향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첫 번째,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 사이의 격차를 줄이는 건데 그러려면 1차 노동시장에 속해 계신 분들 있죠. 이분들은 좀 양보와 자제의 미덕을 발휘해 줘야 돼요. 제가 민주노총 지도부에게 늘 제가 여러 경로를 하는 이야기가 이제 좀 함께 삽시다 우리도. 재벌들이나 기업들에게 양보를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동 내부에서 서로 간의 양보와 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1차 노동시장에 계신 분들의 자제와 양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원하청 관계에 대한 규율이 보다 좀 강화될 필요가 있고 불공정을 해소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게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과제.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우리 사회가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수용해야 돼요. 우리가 노동시장의 구조개혁하면 유연화를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해고를 자유롭게 하는 일방적이고 수량적인 유연화. 이건 저도 반대합니다. 네. 이것보다는 오히려 기능의 유연화에 초점을 맞추어서 2차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면서 이 노동자들의 전반적인 근무 능력을 또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개혁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말씀하셨던 게 적극적 복지가 되는 맞습니다. 거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도 되는 거고요. 덴마크라든지 스웨덴 같은 북유럽의 기업들 보면 노동이 굉장히 유연합니다. 네네. 이건 마구잡이로 막 해고하고 뭐 이런 성격이 유연한 게 아니라 근로시간도 유연하고요. 노동시간도 짧고요. 그렇지만 노동을 하는 사람들의 생산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의 2배나 더 돼요. 그런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기능적 유연화는 이제 필요한 거다. 이거 우리 사회가 이제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성장 고령화 추세에 적합하도록 고용 시스템을 개편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정년이 지금 연장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앞으로 오래 살기 때문에 보다 길게 일을 해야 됩니다. 이제 한 65세까지 앞으로 일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려면 연공서열제 같은 거 이거 고쳐야 돼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임금 피크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길게 일할 수 있겠어요. 그런 거 없이 지금처럼 연공서열에 따라서 계속 나이 들수록 월급 올라가는데 65세까지 계속 일을 하려고 그러면 그러면 청년들 일자리 다 뺏는 결과가 빚어지는 거는 이거는 논리적으로 어떻게 대항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함께 살아야 된다. 그러려면 노동시장을 아주 건강하게 재설계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네 번째로 이제 근로시간 단축하고 일자리 나누어야죠. 그래서 고용률을 높여야 됩니다. 우리는 북유럽 나라들보다 고용률이 10%포인트가 낮아요. 우리가 한 65% 되고요. 북유럽 나라들은 75%가 고용되어 있거든요.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나누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멕시코 다음으로 세계에서 노동시간이 제일 긴 나라 아닙니까? 네. OECD 평균이 한 1770시간 되는데 우리가 한 350시간이 더 길어요. 연간. 350시간이면 연간 40일 내지 50일 일 더 한다는 소리예요. 끔찍하지 않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시면서 근로기준법 개정이 국회에서 빨리 안 되면 행정해석을 수정해서라도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도록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네. 굉장히 전향적인 방향이죠. 그렇죠. 예. 해야 될 거 굉장히 많고 지금 교수님 정리해 주신 것도 논쟁 지점도 좀 있긴 하지만 뭐 이런 부분 좀 달성해야 된다라고 좀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공정한 경제체제의 확립에 대해서